왜 사무실에서 주로 계약서를 쓰냐면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 특히 그 매장 안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일단 굳이 안 봐도 될 매물 내부를 매수인이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계약 전후가 되면 계약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건도 기분 좋을 때 보는 거랑 불안할 때 보는 거는 다르거든요. 손님들은 와, 이거 괜히 더 좋은 매물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계약이 코앞에 다가오면 말로 표현은 안 하는데 불안해합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부터가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 계속 흔들고 주변 사람들 뿐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연락됐던 중개인들은 전화든 뭐 문자든 계속 매물 새로 나왔다고 사장님한테 딱 좋은 매물이다 이러면서 보면 뿅 까실 거다 손님 안 놓치려고 최선들을 다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손님들도 시간 제약이 있어서 목소리나 뭐 뉘앙스상으로 조급해하는 느낌 같은 게 경험이 쌓이면 느껴지거든요. 아,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지금 계약 타이밍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나오는 멘트도 달라집니다. 평소에 단순하게 물건 좋은 거 나왔다. 그냥 평이하게 말했다가도 계약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들면 임팩트 있게 말을 해요. 와, 진짜 사장님 말도 안 되게 좋은 매물 나왔습니다. 일단 전화로는 어렵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보통 나오시거든요. 평소처럼 평이하게 뭐 매물 있거든요. 좋은 거 나왔거든요. 보고하듯이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거기 어딥니까? 뭐 어디에요? 위치가 어디에요? 이 듣고 대충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대부분 안 좋아요. 그렇게 들으면 그냥 이미 뭐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귀찮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건 보러 안 나오거든요. 연락도 이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 타이밍에 들어갔거든요. 계약 타이밍에 들어가면 누가 어떤 중개인이 컨트롤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종류가 돼요. 괜히 급하게 한 거 아닌가 똥줄 타거나 손님이 아니면 아예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매물 보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님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평소와 다르게 지금 뭔가 계약 할랑말랑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평소에도 소통을 많이 해야지 그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통을 자주 했으면 아 사실 내일 계약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전화상으로 이 차이를 잡았다 알았다 그러면 강력한 멘트를 날려야지 그 귀찮음을 몰아내고 관심을 가집니다. 자, 지금까지 매물 개발, 매물 관리에 그동안 게을리 안 했으면 저쪽에서 갖고 있던 매물은 보통은 당연히 내한테도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안 한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2018년부터 제가 블로그 또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놓으니까 이제 인터넷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이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잘 안 합니다. 정작 당장 해야 될 일은 추가로 안 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요. 이렇게 막바지에 극적으로 확 호기심을 잡아끄는 멘트를 날릴 때는 진짜로 이번에 보여줄 매물들 중에는 지금 그 손님이 계약할랑 말랑하는 그 매물에 견줄 만한 매물 하나는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매물이라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새로운 매물을 아직 확보를 못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아직 안 보여줬던 매물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끝까지 노력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어차피 손님들은 우리 부동산도 이미 갖고 있는 매물들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고 사장님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다. 시간 넉넉하시면 내가 끝까지 구해줄 수 있을 텐데 나는 그게 너무 아쉽다. 사장님도 빨리 하셔야지. 더 미뤄지면 성수기 준비 못 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만났을 때 최대한 우리 쪽에서 최종 클로징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 쪽에 수수료 할인 이야기를 툭 던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급박하다 그러면 수수료 안 받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서라도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게 맞아요. 손님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처음에 중개업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부동산에 면접 보고 한 일주일 후에 출근하기로 했다 그러면 출근할 곳이 생겼으니까 한동안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출근 전전날까지도 놀 거 다 놀고 막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그러다가 막상 출근 전날이 되면 슬슬 막 불안해집니다. 출근날 아침에 눈 딱 뜨면 있지 않습니까? 아씨 그 부동산 분위기가 괜히 딱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소작 인상이 좀 사기꾼 같았던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괜히 면접 너무 적게 본 거 아닌가. 아 지금이라도 면접 더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온갖 걱정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거든요. 사람이면 새 출발 또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지금까지 안 보였던 흠이나 단점들을 평소보다 더 크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민감해져가지고 우리가 이 민감함, 불안함 이거를 해소를 못 시켜주면
진짜 별것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 괜히 막 진상처럼 변해가지고 계약 깨고 싶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려도 나중에 후회하실 거라 말려도 말려서 잡히면 그나마 괜찮은데 진상을 넘어가지고 개 진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약 깨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후회하는 손님들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계약금 쪽으로 조금이라도 받은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손님이나 매물주가 계약 깨고 싶다 거의 뭐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초보자들 중에는 반협박을 해서라도 계약을 못 깨게 말립니다. 물건이 하자가 있고 그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거나 심하면 그런 거는 깨끗하게 협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계약 포기한다거나 중도 해지해달라는 분들은 저는 끝까지 말려요. 아, 계약 깨져도 수수료 안 준다고 뭐 깡패처럼 협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깨면 이런저런 손해를 본다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드려요. 계약서 쓰는 시간은 변수가 많을수록 점점 길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계약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시간만큼 중개인은 정신없고 바쁘지만 임차인들은 그만큼 더 널널해집니다. 원래 사무실에서 계약하는 거였으면 잠깐 사무실 내부 좀 둘러보다가 둘러볼 새도 없이 계약 당사자들끼리 말 몇 마디 주고받는 식으로 계약 시간이 좀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약간 침묵에 잠겨 있다가 몇 가지 계약 조건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정확한지 계약서에 명시된 거 확인하고 돈 주고받고 도장이나 사인만 딱 하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면 돼요. 이게 제일 깔끔한 그림입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하려는 그 가게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쳐봅시다. 일단은 손님이 나올 때부터 목적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사무실에서 적을 때는 주 목적이 계약 조건 정확한지 이걸 확인하는 건데 계약하려는 그 가게에서 계약하자고 하면 아 내일 가게에서 계약한다니까 여보 당신도 와가지고 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더 자세히 훑어봐야 되겠네. 한번 같이 봐달라고. 야 친구 네가 꼼꼼하니까 니네 같이 가자. 내가 점심 쏠게. 이렇게 작정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흠을 잡아가지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둘러보느라고 시간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계약서 총 3장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특약과 당사자들 정보를 손으로 다 적으면 오타라도 생기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계약서도 지저분해지고 고칠 때 손님들은 할 것도 없고 매물에 대해서 슬 관심이 가게 돼요. 흠이나 단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그 단점인데 사실상 계약에 아무 지장도 없고 뭐 영업을 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는 그런 단점들인데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가격 더 깎아달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더 길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협의가 안 되면 빈정상하거든요.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계약이 깨지지 않더라도 태클이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 척을 잘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에서 갑자기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척 전략을 제대로 못 쓰게 돼요. 둘 다 내 코앞에 있는데 내가 이 사람 편을 들어주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왜 저 사람 편만 드냐고, 당신 중개인 아니냐고, 사이 좋았다고도 그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파국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계약이. 우리 손님들은, 우리 고객들은 대부분 경험 있는 장사꾼들이거든요. 수수료 깎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이 아닌 특히 계약 목적물에 가가지고 권리금 계약을 하는 거는 잘못하면 다 잡은 물고기들을 놓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계약은 진짜 상대방 쪽에서 너무 야가 빠져가지고 중개업소로 안 오려고 버팅기는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부동산 사무실로 끌어들여가지고 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업종이든 내부에 뭐 의자나 소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의외로 많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너무 많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일전에 그 블로그에다가 상담실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 뭐 신규 임차인, 중개인 이렇게 3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계약 당사자들만 있으면 되는데 괜히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뭐 배우자, 친구 이런 게 따라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편들어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옆가게 사장이 와가지고 방해할 때도 있어요. 손님 쪽 지인은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고 깎아달라고 해라. 이거 문제 있네 저거 문제 있네 이러면서 또 매물주 쪽은 반대로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냐고 옆가게 사장은 야 당신이 너무 싸게 팔면 나도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 특약 어떤 부분을 톡 꼬투리 잡아가지고 진지하게 법적으로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어요. 설명을 해봐라고. 우리야 계약 전에 대부분 조건을 확정 지어놓고 이제 계약 날에는 도장만 찍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손님이나 매물주들은 조금이라도 깎아달라고 해볼까? 조금 더 달라고 해볼까? 튕겨볼까?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생각을 약간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손님 작업을 잘 해놨으면 손님도 우리처럼 다 확정이 됐고 유리하게 풀렸다.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손님이나 매물주 따라서 오는 그 3자들은 이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계약 끝나고 나서 다른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시간 아까운데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대충 설명을 해주면
제3자들이 지 맘에는 안 드니까 방해꾼으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장은 일단 사무실보다 지저분하고 시끄러워가지고 서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계약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계약을 하면 전부 수기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미리 협의된 내용대로 100%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계약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조건을 조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많진 않은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타라도 생기면 계약서 3개를 다 고쳐야 돼요. 계약서도 같은 내용을 3개를 다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눠주고 나서 뭐 각자 적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계약 시간이 길어지면 안 좋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계약을 치르니까 특약을 다른 소장님들보다 많이 넣는 편인데도 길어도 30분 안에 계약을 대부분 다 마무리하고 다 돌려보내버리거든요. 만약에 오타나 주변 방해꾼들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에 집중하지 못하면 계약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리드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쓰다가 주도권을 매물주나 손님한테 뺏겨버리면 계약 시간이 더 길어져요. 계약 시간은 한 번 길어지면 1시간을 기본으로 잡아먹게 되거든요.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거는 어디까지 길어질지 장담을 못해요. 그날 하루는 계약하다가 공칩니다. 일을 못해요. 여러분 계약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초반에는 당사자들이 우리 리드에 쭉 따라와요. 근데 계약을 많이 안 해봤을 때는 할 말 다 했고 몇 가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다 해주고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정적이 올 수도 있거든요. 주도권을 뺏깁니다. 그러면 주도권 뺏기면 그러면 누가 툭 튀어나와요. 양쪽 둘 중에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주도권 뺏길 수도 있어요. 주도권 뺏기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명심하셔야 될 게 계약 시작을 선언하는 것도 우리고 종료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지 쓸데없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작과 끝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지 계약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번째, 매물주랑 손님은 서로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내 과정에서도 그렇거든요. 계약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쪽은 현장에서는 다양한 작업을 많이 쳐요. 이 과정에서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가지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나 양쪽에 쓸데없는 말은 굳이 안 하게 단도리 쳐두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 단점만 너무 객관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계약이 안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내랑 별로 상관없는 단점인데도 그 단점이 괜히 많으면 눈에 보이거든요. 가격 더 깎고 싶고 그러면 가격이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서로 알아봤자 괜한 오해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중개인 입장에서 중간에서 무마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개하는 과정에서 선의에 거짓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약 시간이 길어져서 둘이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물주가 툭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계약서 내용도 똑같고 손해도 이득도 서로 전혀 없지만 괜히 알게 되면 찝찝하고 기분 나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2년에 한번 월세를 올려왔어요. 이런 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게 2년 후에는 건물주가 올릴지 안 올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실을 기존 임차인한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괜히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지금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 계약할 때는 사무실 구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작업을 쳐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협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에서 매수와 매도를 일단 못 만나게 하고 내가 한 명을 작업하는 동안에 다른 직원이 나머지 한 명을 잡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없으면 최소한 상담실 밖에 있게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미리 이런 상황을 구상해놓고 극적으로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연출 없이도 잘 풀릴 것 같아가지고 순수하게 정말로 계약하려고 만났다가 매수나 매도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분위기가 지금 둘이 만나게 되면 오히려 계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 이쪽 한쪽은 결론을 내릴 동안에 나머지 한 명을 상담실에 못 들어오게끔 대기하게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서로 뛰어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가 중개 전문 부동산은 사무실 구조만 봐도 이 소장이 그 작업을 어디까지 치는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제일 최악의 구조가 상담실조차 없는 그냥 통짜 구조입니다. 문만 열면 거기가 바로 사무실이자 상담실인 그 통짜인 곳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1인 사무실을 운영했었지만 변칙 중개를 할 줄 아는 상가 전문 중개인한테는 상담실은 필수입니다. 최소한 상담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구해야 돼요. 이 상담실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그 상담을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고 한다는 그 겉으로 드러난 목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장소고 극대화시켜야 되는 장소입니다. 정상적인 상가 중개인이라면 사무실을 구할 때 최소한 상담실 하나 이상은 별도로 마련돼 있는 곳을 구해야 됩니다. 뭐 자기는 그런 작업을 칠 줄 몰라도 경력 직원은 그런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에 면접 보러 갔는데 만약에 상담실도 없고 통짜 구조다. 그러면 저라면 이런 데서 일을 안 합니다. 이런 곳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일단 제한돼 있어요. 상가 전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소장이 이런 작업을 못 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가 쪽은 소장이 얼마나 중개 과정에서 또 계약 테이블에서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직원들 소득에도 영향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한다고. 이거는 그냥 핑계입니다. 핑계. 변칙 중개를 아예 모르니까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계약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 영역에서 내 홈그라운드에서 계약하는 게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거는 내 사무실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변수가 적어도 중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도록 만드는 게 베스트예요. 임대차 계약은 장소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이유는 앞에서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그 중개인의 협상력, 영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장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쓸 때는 우리는 그걸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변수를 줄여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권리금이나 매매 계약에 비해 가지고 변수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큰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미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더더욱 임대차 계약은 조건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딱히 협상력이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봤자 어차피 그 계약은 겉으로는 중개인이 리드를 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건물주가 상황을 리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사실상 중개인 입장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게 없어요. 완전 떨어지는 자리면 몰라도 웬만큼 괜찮은 자리들은 번화가나 번화가에 가까운 그래도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곳들은 건물주가 갑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자 아니면 건물주가 자기 사무실이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데 바빠서 못 가겠으니까 거기로 오라고 고집부려도 그냥 웬만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